상상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고속도로를 막 신나게 달리다가 경찰한테 과속딱지를 딱 떼인 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리네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지출에 기분은 상하고 지갑은 얇아지고 스스로 내가 제대로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며칠간은 아주 얌전히 운전을 할 겁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만약 행동과학이 그 과속딱지를 보고 사실 그건 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굳게 믿어왔던 벌과 훈육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응용행동 분석, 그러니까 ABA 교재의 제14장 정적벌에 관한 방대한 텍스트와 그래프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 겹씩 벗겨볼까요? 우리가 오늘 파헤칠 미션은 명확합니다. 도덕적이나 법적 의미의 벌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동 변화의 도구로서의 벌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던 그 벌의 작동 원리가 실제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왜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를 혼내면 그게 벌이라고 생각할까요? 의도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통을 줬다. 그러니까 이건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심판이나 죄를 갚는 응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는 그 결과가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절대 벌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앞서 말한 그 교통 벌칙금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경찰에게 과속딱지를 떼었는데 이게 부적벌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졌으니까? 네. 좋아하는 무언가가 제거되었으니 일단 부적,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과속을 한다면 행동 분석학 관점에서는 그 딱지는 벌이 아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냥 국가에 비자발적인 기부금을 낸 셈인가요? 하하, 슬프지만 그렇게 볼 수 있죠. 벌이라는 건 행동과 그 후속 결과 사이에 철저한 기능적 관계거든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미래의 그 행동의 발생 빈도가 감소해야만 진짜 벌입니다. 미래의 행동이 줄어들어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교재에 나오는 정적벌과 부적벌의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적, 부적 하니까 약간 좋고 나쁨 같잖아요. 아주 흔한 오해죠. 여기서 정적, 부적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수학적인 더하기 빼기입니다. 더하기 빼기요? 네. 예를 들어 어두운 방에서 발가락을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해보죠. 기존에 없던 통증이라는 혐오 자극이 내 삶에 추가된 거잖아요. 이게 정적벌입니다. 고통이 플러스 되었다. 그럼 부적벌은요? 부적벌은 내가 좋아하는 게 마이너스, 즉 제거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벌금이나 아이들 게임기를 압수하는 것 같은 경우죠. 그렇군요. 이 자료에 나오는 진짜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었잖아요. 갈매기 비유요. 네. 해변에서 샌드위치 먹는 상황이죠.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해변에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갈매기가 확 낚아채 간 겁니다. 내 소중한 식량이 제거되었으니 이건 일단 부적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매기가 샌드위치만 가져간 게 아니라 날카로운 부리로 제 손가락까지 꽉 물어서 고통이 빡 추가되었다면요. 바로 그게 정적벌이 추가된 겁니다. 고통이라는 혐오 자극이 더해졌으니까요. 와, 끔찍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이 그 해변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행동을 덜 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어도 다음날 또 똑같은 해변에 가서 똑같이 샌드위치를 꺼내든다면 네, 행동 분석가들은 그걸 정적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불쾌한 경험을 한 것뿐이죠. 와, 오직 행동의 감소만이 유일한 증명서라는 거네요. 진짜 냉정하고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된 진짜 벌이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을 실제로 억제하려면 대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조건들이 진짜 무슨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던데요. 과학적 의미의 벌이 제대로 기전을 발휘하려면 지켜야 할 가혹한 규칙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즉각성입니다. 즉각성. 얼마나 즉각적이어야 하죠? 목표 행동이 발생한 직후 자료에 따르면 단 10초에서 30초 이내에 자극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10초에서 30초요. 잠깐만요. 일상에서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10초 안에 벌을 준다는 건
거의 타이밍 맞추기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상적인 훈육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대상자의 뇌가 방금 한 행동과 지금 주어지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하지 못하거든요. 와, 30초만 지나도 늦는다니.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자료에서는 FR1 스케줄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연속 스케줄이에요. 연속 스케줄이요? 네. 처음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100% 확률로 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딱 생기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누군가를 혼낼 때 처음엔 약간 가볍게 말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서서히 강도를 높여서 벌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믿죠. 네,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배려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매번 강하게 쾅쾅 때려잡으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과학적 데이터는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직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거든요. 어떻게 박살내나요? 벌의 강도를 초기에 아주 낮게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면 오히려 대상자가 그 얕은 자극에 적응해버립니다. 이른바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아, 내성이요? 약간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처음부터 끓는 물에 넣으면 기겁하고 나오겠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맞아요. 온도가 엄청 높아져도 가만히 앉아있게 되죠. 혐오 자극도 똑같습니다. 서서히 강도를 올리면 결국 그 행동을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종국에는 엄청나게 가혹한 벌을 줘야 합니다. 아, 처음부터 적절히 강력한 수준의 자극을 딱 주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벌을 줘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군요. 네, 인간적으로 보이려던 점진적 접근이 대상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지는 역설인 셈이죠. 세상에. 즉각적이어야 하고 예외 없이 매번 주어져야 하고 처음부터 강력해야 한다. 이러니까 벌을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네요. 게다가 문헌에서 가장 강조하는 세 번째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 행동에 대한 강화입니다. 대체 행동이요? 네. 단순히 문제 행동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성공도 안 됩니다. 그 행동을 억누르는 동안 환자나 학생이 올바른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대체 행동을 찾아주고 강화, 즉 보상해주지 않으면 벌은 결코 온전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다른 데서 풍선 효과처럼 빵 터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효과를 보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이 너무 가혹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벌을 최우선으로 쓰려고 할까요? 제가 이 자료의 어두운 이면 파트를 읽다가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응용 행동 분석가들이 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 엄청난 부작용들 때문이죠. 불쾌한 정서 반응, 숨기나 거짓말하기 같은 도피나 회피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와닿았어요. 아이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너 친구들 때리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부모가 혼내면 아이는 때리지 말라는 말보다 갈등 상황에서는 저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거구나. 이걸 그대로 모방하게 되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벌을 주는 사람 자신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었습니다. 벌 주는 사람의 부적 강화 함정이군요. 이 자료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네, 이거 청취자 여러분께 꼭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포인트거든요. 네, 교실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 시끄러운 소음이 엄청난 스트레스, 즉 혐오 자극이죠. 네, 선생님은 괴롭죠. 이때 교사가 참다 못해 분노를 터뜨리며 학생을 아주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깜짝 놀라서 즉각적으로 떠드는 걸 멈추겠죠? 그렇죠. 쥐죽은도 조용해지겠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시끄러운 소음이 제거된 겁니다. 혐오 자극이 사라졌으니 교사가 크게 꾸짖은 그 행동은 강력한 부적 강화를 받게 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생님 뇌에서는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고통스러운 소음이 없어졌네. 보상 획득.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교육적으로 교정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과도하게 꾸짖는 방식에 본인 스스로 중독되고 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진짜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고 화를 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즉각적인 조용함이라는 보상을 받으려고 분노라는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는 쥐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게 바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벌의 오남용과 학대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진짜 뼈를 때리는 데이터네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아주 발궈벗겨버리는 느낌입니다. 네. 훈육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어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적 반사작용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실제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런 끔찍한 부작용을 피하면서 어떻게 정적벌 중재를 사용할까요? 자료에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기법들이 나오던데요. 임상 현장에서는 분노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정교하게 개입합니다. 대표적인 게 반응 차단 기법이죠. 폴이라는 환자의 사례가 있었죠. 네, 폴은 심각하게 자신의 손을 입에 넣고 빠는 자해 행동을 하는 환자였습니다. 놔두면 조직이 손상될 정도로요. 이때 치료사는 화를 내거나 때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볍게 막습니다. 물리적으로 막는다고요? 네, 폴이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그 짧은 순간에 손이 입에 닿지 못하게 경로를 툭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행동 자체가 완성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아, 혐오스러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동의 고리를 기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군요. 그러면 과잉 교정 절차는 뭡니까? 이건 조금 더 강압적으로 보이던데요. 유니스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니스는 영어를 쓸 때 doesn't를 써야 할 자리에 자꾸 don't를 쓰는 실수를 반복했어요. 문법적인 오류네요. 네, 이때 치료진은 단순히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적 연습 과잉 교정을 적용합니다. 유니스가 틀린 문장을 썼을 때 그 즉시 올바른 문장을 연속으로 10번씩 반복해서 쓰게 만든 거죠. 이건 확실히 학습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가요. 올바른 행동을 반복 연습시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건적 과잉 교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자료에 나오는 예시 중에 매장에서 음식을 훔친 사람한테 단순히 훔친 걸 돌려주게 하는 걸 넘어서 매장 전체를 청소하게 만들고 또 바닥에 흙 묻히고 온 아이한테 자기 신발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신발까지 싹 다 닦게 한다는 대목이요. 네, 꽤 강도 높은 조치들이죠. 솔직히 이거 훈육을 가장한 어른들의 안가품이나 보복극 아닌가요? 너무 가혹한데요? 겉보기에는 충분히 안가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설계하는 임상가들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대체 뭐죠? 이건 문제 행동에 대한 신체적인 억압이나 고통 없이 그 행동이 환경에 미친 파장을 스스로 체감하고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원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환경을 복구하면서 올바른 대체 행동, 즉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교육 절차인 거죠. 아, 안가품이 아니라 대체 행동의 근육을 강제로 펌핑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교육적이라 해도 어쨌든 강제성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정교하고 강압적인 기법들을 쓸 때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의료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행동 분석에서도 해를 끼치지 말라, do no harm의 원칙이 최우선입니다. 최소 제한적 대안, 그러니까 LRA 원칙도 나오더라고요. 네. 대상자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강력한 수단을 쓰기 전에 무조건 더 긍정적이고 덜 구속적인 절차들을 먼저 충분히 시도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역시 전문가들은 윤리적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와타라는 학자의 1988년 주장을 읽고 뒤통수를 콱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스스로 눈을 찔러서 시력을 잃을 위기이거나 벽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생명이 위험한 심각한 자해 환자가 있다고 해보죠. 네. 당장 오늘 멈추지 않으면 환자가 죽거나 불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사가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라 최소 제한적 대안을 지켜야 한다며 당장 효과가 확실한 벌의 사용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치료법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그 느린 치료법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이미 시력을 잃거나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와타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단순히 겉보기에 강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배제해서 환자를 방치하는 것. 과연 그것이 치료사로서 진짜 윤리적인가?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권리라는 렌즈로 보면 단순히 벌을 쓴다 안 쓴다의 흑백 논리로 윤리를 재단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도덕적 우월감을 지키느라 환자가 생존할 권리를 빼앗을 것인가? 정말 피가 얼어붙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미친 듯이 매일 데이터를 기록하고 평가하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양량한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오직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방법이 진짜 환자를 살리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네요. 결국 이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벌은 단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강화 시스템, 대체 행동 훈련과 반드시 결합될 때만 그 정당성을 얻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대한 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본 벌의 세계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체벌을 가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행동을 억누르는 데만 에너지를 쏟지 말라. 대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체 행동을 찾아주고 끊임없이 보상하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억압은 쉽고 빠르지만 망가뜨리고 보상은 느리고 어렵지만 변화를 만든다는 거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과학적 데이터는 하나같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벌은 행동 직후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행동을 악화시킨다. 네, 10초에서 30초를 그리고 연속 스케줄이었죠. 범죄를 저지르고 수개월, 수년이나 지루한 재판을 거친 뒤에야 수감되는 현대의 사법 시스템이나 교실에서 잘못을 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주어지는 학교의 방과후 나머지 공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듣고 보니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된 결과들이네요. 과연 이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진짜 벌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행동이 변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단순히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얄팍한 위안을 얻기 위해 매일같이 치르는 거대한 의식에 불과한 걸까요? 정말 묵직한 생각거리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부적 강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